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희 학생들에게 학습 유형 진단 검사를 실시하셨을 겁니다. 지금부터 학습 유형 진단 검사의 해석 방법과 그다음 거기에 따른 하위 요인에 따라서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습 유형 진단 검사를 선생님들이 보시면서 심리검사라는 것이 어떤 건지, 그리고 간략하게 이 검사가 가지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심리검사의 이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검사 도구를 객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검사는 심리검사는 무엇이냐, 그리고 이 심리검사는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를 알려면 심리검사의 기본적인 부분들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훨씬 쉽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심리검사라는 것은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독특한 특성들,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래,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죠. 그 사람의 신체적 능력, 그 사람의 정서적 능력, 그 사람의 또 뭐가 있을까? 인지적 능력이 있죠. 그러나 신체적 능력들은 우리가 눈으로 그 다음에 측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심리검사에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의 두 가지 독특한 특성에 그 사람의 성격적, 정서적 특성하고 그 다음에 인지적 특성을 측정하여 보다 뭐하도록 심층적이고 분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측정의 절차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 개인의 지능과 적성은 뭐예요? 하나의 인지적 능력을 측정하는 거고, 성격이나 흥미나 가치관은 정서적 특성을 심층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심리 검사는 크게 객관적 검사와 투사적 검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객관적 검사라는 것은 종국적 단위로 표준화되어 있다. 자, 표준화되어 있고 그것들은 뭐가 있냐면 기준이 있다, 자가 있다. 그러면 그 자에 내가 갖다가 우리 예를 들면 뭘 잴 때, 키를 잴 때 이 사람이 몇 센치인가 재려면 그 자의 눈금들이 있어야 되겠죠. 바로 그런 눈금이 있는 게 뭐냐? 객관적 검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객관적 검사들을 지금 이제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아이들의 적성을 알고 그 다음에 지능을 알고 흥미를 아는 것들은 다 객관적 이 눈금에다 갖다가 간접적 방법으로 되는 게 객관적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객관적 검사는 표준화된 작업에 의해서 제작된 검사다. 그럼 뭐냐면 전국적 단위로 뭐 했다라는 거예요? 전국적 단위로 조사를 해서 표집을 해서 뭘 했다라는 거 기준을 만들었다 이 말이죠. 제작점. 그리고 심리검사의 절차와 평가를 위한 해석이 표준화됐다. 그럼 뭔 말이냐면 검사를 실시할 때도 일정한 절차와 그 다음에 평가할 때도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그 해석들도 뭐 할 수 있도록 어떤 스탠드한 기준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검사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어느 정도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해서 만들어온 검사지를 객관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투사적 검사는 뭐가 없을까요? 그 자가 없어요. 기준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사적 검사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림 검사, HTP라든지 그림에서라든지 SCT 문장 완성 검사라든지 어떤 그림을 보고 내 마음을 표현하려고 하는 TAT라든지 노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투사적 검사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면 자는 없지만 뭐에 의해서 전문가들의 임상적 경험에 의해서 저것은 어떡하구나. 그래서 그 검사들은 비구조화된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검사의 실시나 채점이나 해석이 뭐 하지 않아요? 어떤 자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못하고 대단히 주관적이고 임상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투사적 검사를 사용할 때는 대단히 임상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 많은 훈련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될 거고, 객관적 검사는 대학원이나 대학에서 그다음에 석사 박사 과정에서의 심리검사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윤리 강령이나 이런 것들을 배워서 할 수 있지만, 투사적 기법 같은 경우는 그런 대학을 나왔고 할다 할지라도 심리적
어떤 경험들이 없다라면 사용하기가 힘든 검사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 검사는 바로 객관적 검사와 투사적 검사인데 지금부터 여러분이 저와 같이 여러분의 특성을 알아보는 것은 대체적으로 객관적 검사에 대한 특성들을 알아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습 유행 진단 검사는 어떤 목적으로 제작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학습 이 구성 내용들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학습 진단 검사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검사는 검사의 목적에 알맞게 썼을 때의 가장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의 목적은 뭐냐면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아이들이 각각의 공부하는 방법도 틀리고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공부하는데도 아이들의 능력 차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요새 아이들은 학습을 공부하는 어떤 유형이 있더라. 정보를 받아들이는 유형도 있고 그 다음에 정보를 활용하는 유형도 있고 자뇌의 유형도 있고 우뇌의 유형도 있고 각각의 아이들이 다르더라. 그렇다면 그 다른 아이들의 특성에 맞는 교사가 어떤 정보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학습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효율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검사 도구는 학습자의 학습 유형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학습자인 학생들이 자신의 독특한 방법에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나는 어떻게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고 나는 어떤 관계성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우뇌를 쓰고 있고 나는 정보를 받아들일 때 시각이냐 청각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봐보자. 그렇다면 그런 학습 유형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알맞는 최선의 어떤 학습 지도 방법이 나올 거고 그 지도 방법을 아이들에게 아주 일관되게 했을 때 아이들의 학습의 효율성과 능동성을 뭐 할 수 있을까요? 극대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이런 목적으로 제작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검사 도구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다양하게 정보를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상호작용하면서 그것을 내 뇌 속에 넣었다가 사용할 때 어떻게 끄집어내는가를 이걸 종합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학습자가 어떻게 학습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교사가 그 아이에게 내가 자료를 제공해 줄 때 그 다음에 교수 학습 방법에서 구체적으로 그 아이에게 어떤 방법으로 티칭할 건가 가르칠 건가 그래서 교수 학습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도록 해줄 건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어떤 특징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에 맞는 독특한 특성에 맞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겠느냐라는 목적으로 이 검사는 제작됐고 활용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검사의 그 구성 요소를 보면 인간을 학습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뭐가 들어올까요? 이 감각을 통해서 이 뇌에게 저장되겠죠. 그러면 이 아이들은 각각의 뇌를 활용하는 것들이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자뇌형이 있고 어떤 아이는 우뇌형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자뇌형이냐 우뇌형이냐에 따라서도 학습을 제시해주고 학습을 같이 상호작용할 때 다르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또 학습은 또 뇌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학습은 뭐의 영향도 또 받을까요? 바로 정의적인 영향도 영향을 받더라 이 말이죠. 수업에 대해서 학습에 대해서 이 아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능동적이냐 아니면 수동적이냐 그 다음 내가 관계성에 있어서 다른 친구들하고 여러 사람이 같이 수업을 하는 게 공부하는 게 좋은 협동성이냐 아니면 경쟁형이냐 또 아니면 수업 시간에 이 아이가 어떤 태도를 보이냐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이거에 따라서 정의적인 영역에 따라서도 우리가 아이에게 알맞는 그 다음에 그 아이에게 선호한 그 아이가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는 찾아줘야 될 것뿐만 아니라 또 정보를 인지적 학습이라고 그러는데 정보를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력되도록 뇌에 입력되도록 정보를 우리가 수용하도록 하는데 어떤 거냐? 이 아이 어떤 아이는 시각을 쓰느냐, 아니면 청각을 쓰느냐, 촉각을 쓰느냐. 주로 이제 이
영역으로 인해서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러면 그 정보가 들어왔다라면 전체적인 윤곽을 잡아서 공부하는 아이냐, 아니면 분석을 해서 이 하나의 틀을 만드는 유형이냐, 이런 유형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검사를 하게 되면 점수들이 나올 텐데, 이런 점수들을 우리는 어떻게 뭐 할 거냐, 해석할 거냐, 이 부분입니다. 자, 이제 검사를 아이들 했잖아요. 그걸 하셨으면 보시면 검사의 점수에는 크게 세 가지의 점수들이 있습니다. 언 점수와 백분율과 표준 점수가 있는데, 언 점수는 뭐 할까요? 검사를 획득한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 점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 봤을 때 A라는 학생이 국어와 그 다음에 수학 성적을 봤더니 국어에 70점, 수학에 60점을 맞았다. 그러면 우리가 국어보다 수학을 못했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뭐 때문에 할 수 없냐면 그 반의 평균을 봐니까 국어의 평균은 70점이고 수학의 평균은 55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는 수학은 평균보다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점수는 국어보다 낮게 나왔다 하더라도 수학을 더 잘했다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비교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점수가 뭐냐 하면 표준 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백분율 점수는 어떤 거냐면 나의 상대적 이치만을 나타내는 게 뭐다? 백분율 점수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백분위 점수는 낮으면 낮을수록 성적이 좋죠. 2% 안에 드냐, 9% 안에 드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심리검사의 백분율은 높으면 높을수록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심리검사의 백분율 점수가 85점이다 그러면 85%다 그러면 나보다 못한 아이가 몇 명 있다? 100명 중에서 84명이 있고 나보다 잘한 아이가 몇 명 있을까요? 20 몇 명 있을까요? 5명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15명 있다. 100명 중에서 25명 아니라 15명 있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백분율 점수는 어느 이치에 가 있느냐 이것만 보는 겁니다. 이건 비교가 가능할까 안 가요? 비교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가 상대적 이치 어느 구간에 있구나만 인식하도록 해주는 게 뭐다? 백분율 점수다. 그러면 이제 다음 표준 점수입니다. 이 T점수 표준 점수는 뭐냐면 몇 점을 평균을 50으로 하고 표준 편차를 10으로 만들어 놓은 변화된 점수입니다. 그래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 50점으로 변환해 놓고 표준 편차를 10으로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 의미는 뭐냐면 아이들이 지능 검사를 봤더니 언어 능력의 문항이 30문항이다. 그랬더니 평균이 몇 개 맞았냐면 원점수 평균이 13개 맞은 것이다. 그럼 이 13개 맞은 걸 몇 점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50점으로 바꾸고 이 아이들의 봐봤더니 표준 편차 그러니까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점수들의 분포가 어떤가를 봐봤더니 표준 편차가 몇 점이냐면 SD 표준 편차가 4점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뭘까요? 13에다 4를 더하면 몇이 되게요? 17점이 되겠죠. 그 17점 맞은 사람을 몇 점으로 바꿔라? 60점. 이 10의 표준 편차를 가지고 바꿔라 이 말이에요. 이 4점에 해당되는 것을 몇으로? 10으로 바꿔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4점을 빼면 몇일까요? 11점. 그럼 11점에 맞은 사람은 몇 점일까요? 40점으로 바꿔라. 이렇게 바꿔놓은 게 뭐라고? T점수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T점수를 가지고 뭐 해라? 비교해라. 이 T점수를. 그래서 이 T점수의 차이가 10점 내지 5점이 났다 그러면 차이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것들의 부분에 관심을 가져라.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점수들의 구체적인 그런 특성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게 어떤 거냐. 바로 여기 정상분포 곡선입니다. 모든 점수들은 이 정상분포 곡선을 따르려고 하더라. 이게 뭐냐? 중심 경향성이더라. 모든 점수는 이런 중심 경향성인데 그 문제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돼 있고 그 문제가 너무 쉽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이걸만 뜰 뿐이지 모든 점수들은 이런 중심 경향으로 중심을 향해서 뭐 하려고 했더라? 모이려고 하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했냐면 T점수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평균을 뭐로? 50으로 변환시켜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국어시험을 봤더니
아니면 내가 언어 능력에서 20문항을 냈어요. 그래서 20문항을 냈더니 아이들의 평균이 몇이냐면 평균은 몇 개를 맞아요? 11개를 맞아요. 그럼 이 11개 맞은 점수를 뭐로? 50점으로 봐라 이 말이에요. T점수 50점으로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표준 편차 뭐냐면 평균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는 거리들의 합의 평균이 뭐냐면 표준 편차거든. 표준 편차가 4야. 그러면 4점을 더하면 몇일까요? 15점. 15점에 해당되는 사람을 60으로 바꿔라. 그리고 4점을 빼니까 몇 점이에요? 7점이죠. 7점에 해당되는 40으로 바꿔라. 이렇게 SD와 평균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뭐라고? 바로 T점수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신 바와 같이 T점수 40에서 60에 해당되는 사람이 어떤 거예요? 여기에 34%, 34.13%, 34.13%로 이렇게 뭐 했더라? 들어가 있더라. 중심 경향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애들을 딱 조사해 보면 중심 경향의 몇 퍼센트가 모이더라? 68%에 해당되는 사람이 모이더라. 그래서 이 68%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로 본다? 보통으로 본다. 일반인 사람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에 해당돼. 그러니까 T점수 40에서 그 다음에 40에서 60에 해당되는 거 여기가 34%, 여기 34%니까 84%가 여기에 68%가 여기에 모여 있으니까 보통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36%나 여기에 56%나 거의 똑같은 선상에 있다라고 백분율은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T점수는 이렇게 봐라. 그래서 T점수는 40과 50점을 뭐로 봐라? 보통으로 봐라. 그 다음에 T점수 30에서 40은 14%에 해당되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낮은 점수들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결핍되어 있죠. 이에서 이 애들은 뭐 해야 되는 거야? 보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검사를 했을 때 40에서 60에 해당된다 그러면 뭐 하라는 소리예요? 보완이 필요한 아이구나. 이건 개선이 필요한 아이구나.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알맞는 어떤 개선적 프로그램을 하고 이 아이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건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30 이하 이것은 2.27%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특이하다 이 말이죠. 이건 아주 결핍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소리예요? 아주 치료해라. 적극적으로 그 원인을 제거하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증진시켜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T점수 60에서 70은 뭐예요? 약간 높다 이 말이에요. 14%밖에 그 아이들은 없어요. 높은 아이들이. 그러니까 어떤가요? 좀 이쪽에 상위에 있다. 긍정적으로 아주 높다. 그러니까 높다는 소리는 이것도 뭐 하는 거예요? 이쪽과 똑같이 어떻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게 이제 강했을 때 능력이 강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성격이 너무 강하다 그러면 내가 그쪽에 너무 주장이 세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걸 인식해서 적절하게 다른 사람을 융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제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70 이상인 사람은 100명 중에서 너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딱 2사람밖에 없고 그 다음에 너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은 딱 2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특출한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가지고 이 T점수와 백분율에 따라서 여러분 보신 바와 같이 우리는 이런 정상 분포 곡선에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구나. 특이한 사람이구나. 매우 특이한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T점수 30점 미만인 사람들은 매우 낮으니까 뭐 해라? 아까 말했지 치료적 접근이 필요하다. T점수 30에서 49점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결핍되어 있으니까 보완해야 된다. 40에서 69점에 있다는 뭐 하는 거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다. 그 다음에 60에서 69점은 좀 높다. 이것도 뭐 하는 거냐? 네 스스로가 너를 통찰하고 계산하고 그 다음에 네 능력이 그 정도니까 그 능력에 맞는 일을 해야 된다. 아주 높다. 72장은 매우 특이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을 발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격적인 부분이 이렇게 강하다라면 내 성격적인 특성들을 잘 인식하고 내 그 특성을 좀 낮추려고 노력하라는 그런 의미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리검사를 해석할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정상 분포 곡선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꼭 해석하시려고 하시고요. 그래서 점수가 T점수 점수가 30 이하이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고? 치료가 필요하고 개선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그 다음에 교육적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T점수 30에서 39점 사이는 뭐가 됐다? 약간 결핍되어 있으니까 보완해서 적극적인 그러한 자기 스스로 노력이나 그 다음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보완하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 T점수 40과 60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적인 성향이다. 그래서 내가 특히 40에서 50이면 자기 스스로의 문제를 진단하고 노력하려고 한다라면 항상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 T점수 60과 69점에 있는 사람들은 약간 높은 상태이다. 그래서 능력이 높다라는 것은 긍정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해줘야 될 거고 성격적인 특성은 약간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조심을 해라. 그 다음에 T점수 70 이상이다. 그러면 아주 능력적인 측면에서 영재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매우 높은 특성이다. 그러나 성격이 70 이상이다. 그러면 아주 특이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넣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마찰이 일어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내가 생활한다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심리검사들은 이런 정상 분포 곡선의 T점수와 백분위 점수를 가지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이 점수를 잘 기억해 주고 활용하시면 유용하게 심리검사를 해석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자, 검사 결과를 보시면 아이가 어때? 우뇌냐 자뇌냐 이렇게 봅니다. 보통 우리의 모든 교육들은 거의 자뇌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졌죠. 교과 교육은 거의 자뇌고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이쪽은 우뇌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창의력이 잘 발달하려면 우뇌와 자뇌의 기능들이 잘 어떻게 돼야 될까요? 상호작용이 잘 일어나야 됩니다. 그 상호작용이 잘 일어나려면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 뇌간이라는 이 우뇌와 자뇌를 연결해주는 이 뇌간을 잘 발달시킬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다음에 초등학생일수록 아니면 중학생일수록 이 뇌간이 잘 발달될 수 있도록 학부모나 선생님들이 적극적인 질문과 그 다음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오른손이 잘 발달되는 사람들은 주로 자뇌가 잘 발달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자뇌의 기능은 언어 능력이나 추산 능력이나 분석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문자나 기호로 되어 있는 학습물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뇌 기능이 50 이상으로 높게 나왔다 그러면 이 아이에게는 어떤 문장을 가지고 요약하기라든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정리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켜서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시켜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주로 이제 우뇌 해당이 이제 50 이상으로 우뇌에 해당된다. 그러면 이 아이에게는 비언어적 어떤 도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그런 공간적, 시간적, 우리 이제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이렇게 만들어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만들어서 그림이라든지 이미지 파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뇌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학습해 주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뇌이냐 자뇌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공부하는 방법들을 달리한다. 그래서 아이들의 첫째는 학습을 할 때 우뇌인가 자뇌인가를 좀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이렇게 이제 자뇌 우뇌이냐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식으로 딱딱 이렇게 이 아이는 자뇌이다. 그러면 이렇게 구분이 확 되지만 대체적으로 제가 설명하는 것처럼 이 자뇌와 우뇌가 보통적으로 50 이렇게 이하로 돼 있다. 그러면 이해는 자기 이해가 잘 안 돼 있지만 이렇게 우뇌형은 40 이하이고 자뇌형은 40과 60 사이에 이렇게 블록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자뇌형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개발하지 않아서 어떻게 돼요? 대체적으로 학습에 이 자뇌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이런 자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뭐 해야 될까요? 연습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이 아이는 자뇌형입니다. 그래서 이 자뇌형일 때는 뭐 해줘야 될까요? 교사가 학습을 제시할 때 바로 논리적이고 언어적이고 그 다음에 요약하고 그거에 대해서 중심 내용을 파악을 하고 이런 훈련들을 자꾸 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거꾸로 이렇게 자뇌와 우뇌형이 거꾸로 나왔을 때는 주로 이제 이 아이에게 체험 중심에 그다음에 경험 중심에 그다음에 도표로 만들어서 요약하도록 하고 그림으로 만들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을 훈련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이가 자뇌형에 해당될 때 어느 영역에 이 포지션이냐 이 포지션이냐 이 포지션이냐 이 부분을 선생님들께서 좀 보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뇌와 우뇌형이 만약에 같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는 이 아이는 상당히 뇌관이 잘 발달돼서 좋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같은 영역의 점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아이에게 특별하게 강요하지 말고 그 아이의 상황에 맞춰서 학습을 시켜주는 게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 이제 학습에 대한 태도. 이 아이가 학습에 대해서 능동형이냐 수동형이냐.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능동형이고 수동형이냐 이렇게 구분돼서 그래서 우리가 이 점수를 봤을 때 50을 봤어 이 60이다 그러면 대단히 어느 정도 높아지는 거고 이쪽은 보통하고 이쪽은 낮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육의 방향들은 이 낮은 부분들을 막 끄집어 올리려고 하지 않고 이 높은 부분을 긍정적으로 뭐 하려고 할까요? 증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 아이가 능동형이다 그러면 이 능동성에 맞는 그러한 학습 방법을 구체적으로 아이한테 적용시킴으로 해서 그 능동을 발휘하도록 해줘야 되고요. 거꾸로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이건 나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원래 수동형이니까 이 아이에게는 어떤 강력한 멘토 같은 사람이 이끌어가는 이런 방법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특성에 맞는 그런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그런 교육의 방법, 학습 지도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할 때 교사의 관계성이나 아이들하고 관계성에서 어떤 아이는 친구하고 같이 공부하는 걸 중요하고 어떤 아이는 혼자 경쟁하는 아이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협동형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상호작용이 아주 뛰어나는 아이들이죠. 그래서 이 아이는 어떤 애가요? 다양한 사람들과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같이 도서관 가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가르쳐주고 받고 이런 상호작용을 하는 이런 유형이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경쟁에 해당되는 아이는 친구보다는 나 혼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성향이다. 그래서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주는 거라든지 그다음 친구와의 관계라든지 공부하는 방법들의 사항을 아이한테 설명해 주고 같이 이끌어가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 이제 수업에 대한 태도들입니다. 아이들이 수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애가 있는가 하면 소극적인 형이 있을 겁니다. 적극적일수록 뭐 하는 거예요? 수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을까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질문을 하고 있고 이럴 거예요. 그러면 이런 더 적극적이도록 자신에게 그러한 모르는 부분을 질문을 만들고 그 다음 표현하게 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수업에 대해서 소극적인 아이일 수 있도록 소극형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심이 적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아니면 그 학습에 있어서의 더 질적인 아니면 더 낮은 이 특성에 맞는 이런 자료를 제공해서 아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의욕을 보일 수 있도록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서 지도하는 방법들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인지적 정보를 습득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시각형 눈으로 보여주는 것을 정보를 잘 기억하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청각형 듣는 걸로 공부를 잘 기억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촉각, 만져보고 직접 해보고 체험해보고 이런 했을 때 정보를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아이가 어떤 유형이냐 그걸 보니까 이 아이는 청각형입니다. 듣는 걸로 이 아이는 정보를 거의 받아들이고 잘 발달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영역에서는 이 청각형을 어떻게 더 증진시켜서 이 아이가 공부를 할 때 그 손실이 없도록 해줘야 할까. 이런 아이들 청각형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면서 음악을 듣는다든지 소음이 난다든지 이러면 이 아이는 싫어하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그런 상담을 할 때 그것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줘야 되고 시각형 같은 경우는 이따 설명드렸지만 앞에 공부를 할 때 앞에 뭐가 붙어 있다든지 그 다음에 공부를 할 때 자꾸 다양한 정보들이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시된다든지 이랬을 때 이 아이는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라는 거죠. 이제 촉각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공부를 하게 한다든지 이랬을 때 그 다음에 말을 하면서 가르치면서 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썼을 때 이런 촉각형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처리 학습 능력에서 전체형이냐 분석형이냐 이 아이 같은 이렇게 동등하게 이렇게 쓰는 때는 이게 전체형과 분석을 거의 같이 동일하게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균형이 잘 발달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이제 분석형이면서 전체적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세세한 내용을 공부해서 큰 그림을 보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 학습을 욕구를 분석할 때는 뭐냐면 구체적인 어떤 숙제를 내주고 구체적인 데 관심을 갖도록 해주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될 거고 전체형에 해당되는 아이일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 제목부터 알고 그
분석적인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래서 이 인지학습 유형에서도 마찬가지로 50을 중점으로 해서 이 각각의 세 개를 비교해서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가,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가.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유형에 해당되는 게 점수가 이렇게 낮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자신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들에 대한 부분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내 감각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통해서 내가 학습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이 세 가지에 다 문제가 있다. 그럼 이 아이는 주의 집중이라든지 자신에 대한 어텐션에 대한 문제. 이거 그러니까 감각을 통해서 정보를 입력하는 데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는 다른 그런 특별한 훈련들을 시켜줘야 될 거고요. 그런 이제 구체적으로 특별한 훈련이라는 것은 뭔 말이 할까요? 예를 들면 안구 운동. 이렇게 옆으로 봤다가 나봤다가 이렇게 안구 운동 같은 것들도 시켜줘서 이 아이가 자신의 감각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들이 이제 될 거고요. 또 전체인과 분석형이 아주 대체적으로 다 낮다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그런 경험들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애들에게는 전체인과 분석형이 모두 다 40 이하일 때는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하는 전치조차도 정보를 어떻게 내가 알아야 되는지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가르쳐서 같이 그것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선생님들에게 그러면 각 요인별로 지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검사 결과에 따라서 자뇌형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우뇌형일 때는 어떻게 하고요. 능동형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자뇌형이다 그러면 좌측 뇌를 많이 쓰고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뇌형일 때는 이 아이들은 아주 이 언어적이고 논리적이고 수리적 합리적이기 때문에 뭐 하니까 큰 그림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주로 이 자뇌형에 해당될 때는 학습물을 제시할 때도 뭐 해줘야 돼? 언어로,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런 부분들로 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목차나 개요나 이런 것들을 보고 선생님 들어가게 하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가도록 하고 그래서 이런 이제 자뇌형에 해당되는 아이일수록 정보를 받아들일 때 이제 주로 우측 쪽으로 정보를 많이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제시할 때도 오른쪽 쪽에 해당되는 쪽에 정보를 많이 줘야 이 자뇌 쪽으로 가거든요. 이 정보를 받아들인 것과 뇌에 활용하는 것은 대각선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자뇌를 쓰는 사람은 우측 눈을 통해서 이쪽으로 통해서 많이 정보를 받아들이고 우뇌를 쓰는 사람들은 좌측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받아들이니까 이 자뇌형들은 주로 선생님이 제시했을 때도 우측적으로 글로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위계적으로 제시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우뇌형에 해당되는 것들은 어떠냐면 상상력이나 이미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에게는 특히 구체적으로 이미지해서 도표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브레인스토밍을 한다든지 이럴 때도 이제 가서 하댔기 아주 왜 그럴까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효과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도록 해다 그림 파일로 만들어서 그 그림 자체를 이 아이는 뭐 할까 뭐 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고 특히 우뇌형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이제 체험 중심의 학습, 촉각형 중심의 학습들이 이 아이들한테는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래서 우뇌형이냐 자뇌이냐 이 부분을 좀 봐시고 우뇌와 자뇌가 잘 해서 같이 50점 이상으로 높아졌다 그러면 이건 뇌관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는 다양한 그런 부분들을 하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자뇌와 우뇌의 점수가 모두 다 아주 낮고 있다. 그 말은 뭔 말일까요? 학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뇌나 우뇌에 대한 부분들을 자기가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낮지죠. 동기가 낮고 무기력하고 이런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자신감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어떤 의지를 갖도록 해주는 부분들이 먼저 돼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 이제 학습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능동형이냐 수동형이냐에 따라서 다르요. 특히 능동형일 때는 이 아이는 지금 아주 잘 가고 있다. 50 이상이도록.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적극적으로 선생님이 지지해주고 아주 뭐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한 것에 대해서 뭐냐면 절대 야, 너 잘못됐어. 야,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이런 말을 하기보다는 아주 그 아이가 한 것에 대해서 뭐하냐면 명료화 시켜줘야 됩니다. 뭐하냐면 인간은 다 뭐하는 존재예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해놓고도 자기는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선생님이 그 아이를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야, 너는 그거에 대해서 네에 알맞는 부분으로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자, 뭐일까요? 격려와 칭찬은 다르죠. 그러니까 격려는 뭐냐면 야, 열심히 했구나. 최선을 다했구나. 진짜 네가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으로 이 아이한테 격려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작은 것에도 작은 변화도 좀 관심을 가져준다면 이런 아이들은 자기가 아주 능동적으로 야, 나는 내가 역시 괜찮은 존재야 이러면서 능동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긍정적 목적어 를 사용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할 때 긍정적 목표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거, 예를 들면 친구들하고 싸우지 마라 보다는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죠. 친구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죠. 못한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 아이에게 뭐 하냐면 원하는 부분을 만들어서 이렇게 긍정적 목적으로 바라는 것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 목표를 아이하고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는 이런 부분이 된다라면 이 아이는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가죠. 그 다음 이제 수동형일 때는 되도록이면 뭐뭐 해라 이 말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뭐뭐 하자라고 권유하는 이런 형식으로 지도를 해 주셔야 되고, 특히 이 아이들에게 어떤 걸 지도해 줄 때는 내가 너 수학 공부를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해주고, 그런데 이건 선생님 생각이야 라고 이렇게 뒤에다 붙여주면 훨씬 아이들이 좋습니다. 근데 이 아이한테 너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명령받으면 이 아이들은 미성숙자라고 인정돼서 더 다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지도를 할 때도 이 아이한테는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 이런 생각인데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것도 선생님 생각이야. 이렇게 지도를 일상적인 생활에서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탐색적이고 통찰적 질문을 해줘야 됩니다. 너는 무엇 때문에 공부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니? 이런 말을 써서 아이들한테 탐색적인 질문을 해줘. 그 다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으니? 이런 통찰적 이렇게 질문을 해줌으로써 아이들의 학습의 능력들이 훨씬, 수동형들은 자신의 특성을 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가라는 소리구나를 알고 통찰해서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사와 동료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관계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협동형은 뭐하냐면 아이들하고 친구들하고 관계성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협동에 해당되는 아이는 뭐냐면 자신의 특성과 유사한 친구를 단짝을 만들어주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단짝과 서로가 하면서 하는데, 실제 이 단짝은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으니까 하나의 5명 정도의 스터디 그룹을 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회심리학자라든지 이런 보실 때 조직에 있어서 가장 완벽한 조직은 몇 명 정도냐면 5명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둘은 항상 깨질 수 있고 셋은 1대2로 되게 있어서 한 사람이 상처를 받게 되고 4명은 의사결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5이 가장 완벽하게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다양한 협동학습을 해서 토론하고 또 또래 간에 가르쳐주고 상호작용이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 이제 경쟁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이런 아이들은 내적으로 스트레스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방법을 좀 아이들한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네가 힘들겠구나를 인정해주는, 그래서 그 아이의 감정과 느낌을 뭐 해주는 거예요? 공감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힘들겠구나를 표현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이 아이에게는 구체적으로 학습의 목표를 설정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도 뭐 하도록 해요? 자기 스스로에게 셀프 토크, 자기 스스로에게 긍정적 메시지를 보내는 이런 부분들을 해주는 게 이 아이들에게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수업에 대한 태도의 증진입니다. 실제 학교에 가면 적극적으로 수업을 오는 아이, 소극적인 수업 태도가 보이는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아이들에게는 다양한 질문을 만들기, 너희가 만들어 봐라. 그리고 이 애들은 적극적이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그 에너지가 하이퍼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느낌을 갈 수 있도록 심호흡을 한 번씩 한다든지 호흡법을 가르쳐 준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이 적극성 아이들에게는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극적인 아이들,
학교 와서 공부도 잘 안 하고 자려고 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는 뭐냐 하면 선생님이 이 아이가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뭔지 지금 교과목하고 관련 없이라도 괜찮습니다. 먼저 관심을 갖고 흥미를 유발시켜야만이 선생님하고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소극적인 아이들에게는 어떤 거냐면 첫째는 선생님과 이 아이 간에 뭐가 형성이 안 됐을까요?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 이 소극적인 아이하고 수업을 한다 그러면 중학생이나 그다음 초등학교일 때도 선생님하고 이 아이하고 신뢰관계를 갖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뢰관계를 가지려면 아이가 올라올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이 내려가셔서 그 아이의 학습에 작은 것에 일상적인 것에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를 누누이 내가 관심이 있다는 것을 뭐 해주는 거예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할까요? 그 아이가 우리 선생님 나를 인정하고 있구나를 알게 됨으로 해서 이 아이가 학습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개방적이고 탐색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 뭐 때문에 잠자고 있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가 잠을 자고 나면 무엇이 달라질 것 같으니? 라고 이렇게 탐색적 질문을 해주는 이런 부분이 이 아이에게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정보를 뭐 하는 거예요? 인식 받아들인 거예요. 청각형, 실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시청각 교육이라고 하지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뭐가 더 많이 작용하냐면 이 시각보다는 청각이 훨씬 더 작용을 많이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학습은 다 뭐로 돼 있을까요? 언어로 돼 있습니다. 그 언어로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언어를 잘 듣지 못하면 내 뇌에서 그것들을 정보를 흡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갖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뇌로 통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를 느낌으로 해서 반복적인 효과가 이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청각형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공부할 때 절대 음악 듣지 않도록 하고 조용한 걸 찾아주도록 하고 자신이 학습하는 것들을 어떤 노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리듬으로 구성해서 부르도록 하고 그다음에 공부한 내용들을 친구한테 좀 크게 큰 소리로 가르치도록 하고 큰 소리로 되풀이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아이들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 청각형이 있는 아이들은 되도록이면 그러한 요새 아이들 중에서 이어폰 껴고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참 많은데 이것을 이제 주의를 해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를 이제 그림, 시각형은 눈으로 다 받아들여요. 이런 애들은 이제 그림이나 그다음 이미지 파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고 데이드로는 마인드맵이라든지 차트, 도표 등을 색깔로 구분해서 하도록 하고 노트 정리할 때도 중요한 것은 빨간색, 모르는 건 파란색 이런 것들로 이렇게 해서 이 아이의 그런 시각화를 아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촉각형 같은 경우는 이 아이들은 몸짓을 활용하고 뭐 하는 거예요? 직접 손으로 만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해보고 탐색해보고 그다음에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걸어가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준 거 방법은 없을겠는가? 아니면 서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방법들로 촉각형 아이들은 지도를 해주신다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정보를 처리하는 거예요. 내 뇌에서 정보를 어떻게 하는 거 정교화하는 과정을 이제 정보 처리인데 어떤 아이는 전체형이 있고 어떤 아이는 분석형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형은 뭐냐면 큰 데서부터 이렇게 내려다보는 아이고 분석형은 뭐예요?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형 애들에게는 뭐냐면 네가 오늘 수업을 하는데 어떤 주제로 하고 있는지 그 전체적인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목차 보기라든지 대주제 소주제 보기라든지 그다음 중심 내용 단어 파악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기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제일 처음에 네가 오늘 무슨 공부를 한다부터 인식하도록 내가 어떤 공부를 한다라는 것이 인식이 되도록 해줘야 돼요. 그걸 생각하고 하도록 해줘야 돼요. 그 다음 이제 분석하는 것들은 뭐냐면 구체적인 어떤 특성들. 그래서 이런 애들에게는 가장 이 과목에서 흥미 있어 하고 관심이 있는 부분부터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서 공부하도록 해주는 방법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뭐 하도록 통합하도록 해줘요. 그래서 이 분석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그 부분에 흥미를 갖도록 관심을 갖도록 해주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쉬운 그 학습자에 알맞는 가장 쉬운 것부터 이렇게 해서 아이가 뭐 하도록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것들을 탐색해서 이게 전체가 이렇구나라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검사 도구, 학습 유형의 검사 도구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결과는 절대적인 어떤 평가보다는 아주 다양한 교육적 어떤 기초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는 불면코 변화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아이의 가능성의 측면을 선생님들이 살펴보시고 그 아이의 긍정적인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아이를 선생님들이 지도해 주시면 대단히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 학습 유형에 나타나는 정보를 수집하는 인식과 그 다음에 그걸 활용하는 거, 그 다음에 정의적인 거 이런 것들을 모아도록 종합해서 일관되게 그 아이가 어떤 행동이 나타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작은 것부터 격려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학습자의 이런 학습 유형에 따라서 교과목의 특성과 이렇게 연계해서 지도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팁을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특히 학생과 학부모 상담 시에 아이들의 어떤 결핍된 요인보다는 긍정적 강점을 해서 그 긍정적 강점을 자기 것으로 완전히 자기 것이 되도록 일관성 있는 어떤 그런 행동이 일어나도록 습관화시키는 이런 부분에 맞춰서 지도나 상담을 해 주신다면 매우 중요한 그 다음에 매우 아이들에게 그 다음에 유용한 그런 자료가 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에게 제가 학습 유형의 검사는 어떤 것이다. 그래서 해석을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지도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해석을 하시면서 아이의 긍정적 강점을 최대한 시켜서 그 아이의 그 긍정적 강점을 가지고 학습을 극대화, 효율화시킬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다면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이 될 걸로 봅니다. 이 검사 도구를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학습 장면에 잘 사용할 수 있을 걸로 믿습니다. 자, 감사합니다.